네,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특징은 한 서너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9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결과 매매 가격은 0.02% 상승. 우리가 이제 소수점으로 뭐 0.02, 0.03 하니까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간 단위로 한 0.5% 정도 등락이 있을 때 우리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시장 흐름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화가 좀 더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0.09%에서 0.12%로 서울은 상승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9.7 대책 이후에 서울의 상승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수도권은 역시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역생활권이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뭐 0.06 비교적 많이 올랐죠. 순서대로 보면 울산이 0.05, 충북이 0.03, 경기도가 좀 떨어져요. 0.01%. 경기도가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는 뭐 전망과 함께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올 가을에는 좀 본격 상승이 경기 남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 부산은 보합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부산이 좀 주목이 돼요. 최근에 부산하고 울산이 전세 가격이 조금 바닥을 찍고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울산도 좀 비슷한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뭐 3,500가구로 워낙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는 도시는 250만 큰데 비해서 좀 반등하는 그런 속도나 폭은 조금 느리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도 함께 중요하죠. 전세는 매매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상당히 선후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지표를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는 약간 전세 가격이 부산, 울산 중심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합세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동구, 마포구 이런 곳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0.27%에서 0.41%로 뭐 직전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비교적 커졌고요. 두 번째는 마포구입니다. 0.17%에서 0.28%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양천구가 상승폭이 확대된 게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데요. 0.1%에서 0.19%로 좀 확대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한강 벨트 지역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 집값이 좀 올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인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0.15%에서 0.12%,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초구는 0.14%에서 0.17%, 송파구는 0.14%에서 0.19% 이렇게 상승을 했고, 강동구가 조금 상승이 주목이 되는군요. 0.10%에서 0.14%로 좀 확대됐습니다. 용산구는 0.14%에서 0.12%로 오름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어쨌든 특징은 강남 상구 중에서도 서초와 송파는 올랐고, 그리고 강남구와 용산구는 상승폭이 좀 축소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9월 들어서 9.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은 좀 혼조세죠. 그러나 과천이나 분당 그리고 판교 지역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 중심으로 비규제 지역이 올랐다는 것은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지방으로까지 언제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봄쯤에는 뭐 지방으로 확산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과 용산이 오르면 이제 결국은 마포라든지 여의도, 목동, 그리고 금광구, 노도강 여기까지 오르고 난 뒤에 결국 경기 남부, 수용성이죠. 수원, 용인, 성남. 요즘은 이제 화성동탄이 뜨고 있으니까 이들 지역으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남부에 의해서 보통 인천이 경기 남부보다 약간 뒤쳐져서 상승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평택이 주목이 됩니다. 평택과 고양시가 언제 오르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와고TV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택과 고양시, 파주 뭐 이런 데가 오르면 결국 이제는 천안, 아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까지 춘천, 원주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요. 결국 쭉 내려가면 세종과 대전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예외가 있었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먼저 오르는 바람에 세종시는 이제 바닥으로 확실히 찍고 올랐어요. 과거에는 대전이 움직여야 세종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종시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세종시가 움직이면 대전이 움직이는 그런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전이 움직이면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인데 최근의 특징은 남하하는 그런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 이런 것들이, 대구가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고 광주와 부산이 회복이 좀 더 빠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의 관심세는 주간 단위의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세 보증 이제 강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출금도 이제 2억 원 이하, 3억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전세 보증을 정부가 현재 90%에서 70 내지 80%로 보증 한도를 강화한다. 이 이슈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70%로 강화를 하니까 빌라의 전세 전체의 78%가 보증 절벽에 가로막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그나 HF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78%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22%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주택정책의 목적이 시장 안정, 그러니까 가격 안정에도 있지만 서민 주거 보호 또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 목적이 동시에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부가 보완 대책을 좀 내놓기를 좀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주거 바우처 제도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또는 집주인들의 갭투자죠.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3.2%거든요. 그런데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월세 전환이율이 한 4.5에서 5%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같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도쿄도 보니까 아주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뉴욕도 그렇고. 이거는 서울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34%까지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득에서 월세가 25%가 책정하다 돼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세입자들은 보통 그 한번 전세에 들어가면 3.4년 살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4년을 살 수 있지만 실제는 3.4년을 살아요. 그리고 내 집을 가진 사람은 보통 한 11년 정도 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가 얼마나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그런 관점에
또 이런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뭐 80 이하 또 70%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더 불안을 가중시킨다. 또 전세 대출은 불가피한 가계 대출 있지만 저는 이걸 보완해 주는 방법은 선진국에서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말로 월세 보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나 독일을 보았더니 한 50%까지 국가에서 예산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걸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주거 바우처 제도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서민 내 주거가 불안하다. 지금 어차피 전세는 오르고 있고 또 매매 가격도 서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서민 주거를 위한 이런 제도가 같이 보완되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중에서도 마포, 성동, 과천, 분당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파트 중에서도 15억 원 그런 이하 아파트가 상당히 거래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만 강남이나 용산은 좀 주춤하죠. 상당 기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지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죠.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그리고 규제 지역이 바로 강남 상구와 용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 거래가 많이 집중이 되었고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나요? 와고TV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의 그 위험지수라는 거 좀 기억해 보셨나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또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은 앞쪽을 돌려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한마디로 강남과 용산은 지금 집값이 어때요? 어깨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신체에 비유하면 5등분이라고 그랬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어깨를 넘어섰다는 것은 조만간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걸 보면 지금 한 서울이 165 정도 되는데 210, 한 50%포인트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품이 잔뜩 쌓여서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 뭐 급락은 바로, 거품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천천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도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뜨는 지역들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분당, 그리고 과천, 양천, 광진, 영등포, 여의도를 포함해서 영등포를 꼽을 수 있고요. 동작구, 흑석동, 사당동, 그리고 이제 본동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그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 움직이니까 과천까지 이 도표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6월에서 8월까지인데 뭐 9월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3개월간 꾸준히 올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앞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하고 인접지역 효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고가 아파트의 주택 기준을 약 20억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9억이었는데 12억, 또 15억 이렇게 되어서 이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얼마예요? 14억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조금 더 이 숫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가격이 14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강용성 이런 지역은 20억이에요. 여목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14억짜리 평균을 살려면 6억 대출을 받아도 자기 자금이 8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차상위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15억 원이다 이런 거고, 이들 아파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동, 마포, 강동, 분당, 과천, 양천 이런 지역은 아파트 15억 원대 아파트가 구축 중심으로 있다는 거죠. 신축은 여기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들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실제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까요?
바로 토호제 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호제를 정부가 지금 지정한 거는 얼마 전에 재지정을 했는데요. 강남구와 용산은 재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동구와 마포구는 예상할 때는 지정이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9.7 대책에서 정부가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도 가질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9.7 대책에 의해서 토호제를 재지정할 때 성동, 마포,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은 적어도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성동과 마포, 강동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15억 원 아파트가 또 오르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토호제 카드를 다시 조만간 꺼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둔화되고 또 토호제가 가지는 2년 거주 조건이 있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이런 현상은 풍선 효과라든지 인접지역 효과로 충분히 나타날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고 그런 시장 흐름으로 보건대 조만간 집값이 9월, 10월 더 이상 오르게 된다면 정부는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걸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토호제가 1순위가 될 걸로 보여요. 토호제가.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이 어디가 될 것인가? 성동과 마포, 강동, 그 다음에 분당, 과천, 양천, 광진, 여의도, 영등포, 동작구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에서 지금 이들 지역의 집주인들이 긴장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규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권에서 또 도심권의 인접지역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외곽지역이 어디예요? 금광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노도강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꼭 알아야 될 그런 법칙 같은 게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추가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뭐 제가 자꾸 에드벌룬 이펙트라고 그래서 풍선 효과 얘기합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쭉 오르잖아요. 그랬을 때가 언제였어요?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집값이 오를 경우 이때 규제 정책이 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뭐 26번, 28번 나왔다고 그랬고,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이 나왔어요. 훨씬 더 막 2달에 한 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공급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청약 제도 이런 것들을 해봐야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장의 법칙이고 시장 작동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 재고 물량 부족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뭐 경기도도 그렇죠. 인천도 쭉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문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지금 이사철을 맞아서 공급 부족 속에 전세가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보면 집값이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되면 매수자들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세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공급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전세가 오르면 내 집을 사는 실소유자의 구매 심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이게 수그러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에 된 규제가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고 전국적으로는 서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잡히지는 어렵다.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지금 상황으로서 아무리 뾰족한 수법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 추이는 좀 막기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기간 공급 확대 정책, 단기간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이런 정책이 조속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토지 재지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로 재지정을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내년 말까지 이제 토지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포와 성동은 빠졌습니다. 우선 토지가 지정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당연히 강남 3구와 용산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한강벨트까지 묶여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새로운 강력한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집값은 제가 볼 때 신체에 비유하면 어깨 정도 올라섰다고 하지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고위험 구간에 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 갈 때까지 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거품은 이제 꺼지기 마련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거품이 꺼질 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매물이 안 나와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이 한번 들어가면 대체 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소위 주택이 이제 명품 주거가 명품화된 거거든요. 베블렌 효과라고 합니다. 뭐 그런 어쨌든 이유로 망하기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도 줄었지만 매물도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이고,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로 해서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죠. 이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차상위자는 호시탐탐 이들 지역에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면 뭐 한 개, 두 개 나오는데 매도 호가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그냥 즉석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성동과 마포 같은 데는 토지로 좀 지정했으면 하고 솔직히 바랬거든요. 어차피 광진구도 그렇고 강동도 많이 올라요. 근데 왜 또 서울시가 안 했을까? 토지 지정 조건이 뭐예요? 물가 상승률의 1.3배거든요. 이 투기과열지구는 물가 상승률의 1.5배예요. 지금 훨씬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서울시는 뭐 실수요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아마 서울시가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대책에서는 국토부가, 정부가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금 초강력 대책을, 대통령께서도 한두 번의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으로 집값을 잡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걸 실토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5년간 27만 호씩 공급하잖아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아무리 빨리 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18.5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기 신도시도 빨리 한다고 그러지만 빨라야 2027년에 이제 시범단지 같은 것들이 입주가 되고,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공급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단기 대책 같은 것들이 입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물론 뭐 국공유지라든지 노후관공소, 뭐 수서에 있는 노후 공공임대를 하겠다 하지만 뭐 이것도 생각만큼 빠르게 또 물량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 억제 정책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수요 억제가 뭐예요? 투기 수요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도 가계부채와 함께 강화한 거예요. 다 이해가 되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기적인 공급 확대 없이 전세값을 잡기 어렵고 또 집값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가 확대 지정되었다라는 점은 서울 전체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우리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나 그리고 투자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이번에 서울시가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신통기획이라고 그러죠. 신속통합기획에서 후보지가 8곳이 있어요. 이 후보지는 제가 이전에 와고TV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들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재개발 지역이지만 혜택이 주어질 거다. 근데 이번에 토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어요. 제가 그냥 언급만 할게요. 지정기간은 지금 9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 딱 1년간이에요. 대상지가 영등포구 도림동 133-1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 2가 1-1351 일대, 그리고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 지역도 함께 토지가 지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지금 사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토지가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서초, 송파, 용산구는 2200곳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거지는 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이 안 되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상업지는 이제 말하자면 15제곱미터. 초과하는 땅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시장이 아니고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네, 요거에 허가받지 않고 하면 강제금이 물어져서 벌금을 물게 돼요. 두 번째는 실거주를 2년 해야 돼요. 2년. 그리고 여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또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럴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 토지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 무서운 이유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토지가 이 세 가지 외에 더 무서운 걸 보면 임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택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가가 더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아까 15제곱미터 이상 상가는 이제 대지 지분,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 지가가 오르는 곳인데 결국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건물 가격, 아파트라든지 상가 건물도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의 본래의 취지는 토지 거래의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아파트도 대지 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상가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이 영향을 매매에 받는다 하는 건데, 특히 상가 투자하는 부분이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매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임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를 거래를 하면 주택의 실입주를 실거주를 해야 되듯이 상가도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해요? 나는 이거 사가지고 상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 지역에서 이거 안 됩니다.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고 샀다가 굉장히 그 곤란해한 상황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또 와고TV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의 아파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지금 지방도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올 가을에 저점 매수 기회를 삼아도 골든타임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과 관련해서 지방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 가격은 여전히 보합세다, 아직은 온기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지역이 아무래도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세종시가 좀 움직였어요. 지방의 대장주 역할을 세종시가 최근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대전이 좀 빨랐는데 최근에는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 뭐 이런 이전 공약이 나오고, 여기 뭐 대통령실도 분실을 만든다고 그러고 또 국회의사당도 옮긴다고 하니까 각종 호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계가 고점 대비해서 세종시는 4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고TV 시작할 때 세종시 사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로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을 한다면 어디가 먼저 될까요? 대도시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화율이라고 그래서 부산입니다. 부산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수동이죠. 여기 굉장히 서울 못지않게 정말 살기가 좋아요. 여기 또 부산 같은 데는 동구가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이전에 우리 한번 다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또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한다. 이런 또 보고나 통계도 있거든요.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도 회복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과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죠. 과거의 상승 움직임의 패턴을 보면 서울이 움직이면 6개월 이내에 경기와 인천이 움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역 확산의 법칙이죠. 그리고 결국은 남하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남하가 뭐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강원도, 그러니까 춘천 원주로 가요. 춘천 원주는 최근 들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춘천 원주만 그래요. 근데 물론 뭐 속초나 양양이나 이런 지역들이 조금 뭐 안 좋다고는 해요. 강릉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춘천이나 원주 지역은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거의 멈추었다라는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경기도가 오르면 6개월 이내에 지방의 대도시가 광역도시가 오른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드려요. 지방이 오를 수 있는 두 번째 그 근거가 중요한데요. 6.27 대책과 9.7 대책에서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는 빠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있죠.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여기에도 지금 지방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에 DSR 40%에도 빠졌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제상의 혜택이 좀 주어져요. 뭐 다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면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저는 빠르면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죠. 일찍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저가 급매물을 노리는 수요는 또 경매를 노리는 수요는 지방이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일찍 사면 몇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은 급매물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부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회복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격이 뭐 2, 3천에서 5천 정도 뛰는 거는 순식간에 뛰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도 안 가거든요. 이건 서울은 더 심하지만 이런 패턴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뭐 울산도 마찬가지죠.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3, 4년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정부 대책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문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미분양이 지방에 많아요. 지금 미분양 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6만 7천 호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어요. 여기다가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하는데 이게 2만 6천 가구 정도. 이 대부분이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그러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동시에 줄어요.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났고, 뭐 공급과잉에다가 금리가 고금리 기조에다가 경기가 불안하니까 미분양이 난 건데, 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점이 뭐예요? 요즘 새주택을 선호하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심권에, 그리고 대단지 이런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해수동 있고 요즘은 이제 동구가 뜨고 있고, 그런 핵심 입지 위주로, 새 아파트 위주로,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린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위주로, 교통망이나 산업단지나 이렇게 소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지역 위주로 급매물에 나서는 전략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이 정부가 아마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의 균형 개발이나 지방의 아파트를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뭐예요? 취득세를 완전히 감면하거나 50%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매입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완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시세 차익이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도 사이클 측면, 또 물량, 수급 측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실소유자라면 크게 망설임 없이 이 대도시의 도심권에, 그리고 핵심 입지에 이런 아파트는 급매물이라면 사봐도 좋다, 경매도 또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대한 저의 이런 답이 큰 솔루션 내지는 해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또 와고TV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의 아파트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지금 지방도 이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올 가을에 저점 매수 기회를 삼아도 골든타임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과 관련해서 지방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 가격은 여전히 보합세다, 아직은 온기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지역이 아무래도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세종시가 좀 움직였어요. 지방의 대장주 역할을 세종시가 최근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대전이 좀 빨랐는데 최근에는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 뭐 이런 이전 공약이 나오고, 여기 뭐 대통령실도 분실을 만든다고 그러고 또 국회의사당도 옮긴다고 하니까 각종 호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계가 고점 대비해서 세종시는 40%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고TV 시작할 때 세종시 사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또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로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을 한다면 어디가 먼저 될까요? 대도시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화율이라고 그래서 부산입니다. 부산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수동이죠. 여기 굉장히 서울 못지않게 정말 살기가 좋아요. 여기 또 부산 같은 데는 동구가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이전에 우리 한번 다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또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한다, 이런 또 보고나 통계도 있거든요.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도 회복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는 과거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죠. 과거의 상승 움직임의 패턴을 보면 서울이 움직이면 6개월 이내에
경기와 인천이 움직인 경우가 많았어요. 지역 확산의 법칙이죠. 그리고 결국은 남하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남하가 뭐죠?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강원도, 그러니까 춘천, 원주로 가요. 춘천, 원주는 최근 들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춘천, 원주만 그래요. 근데 물론 뭐 속초나 양양이나 이런 지역들이 조금 뭐 안 좋다고는 해요. 강릉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춘천이나 원주 지역은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거의 멈추었다라는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경기도가 오르면 6개월 이내에 지방의 대도시가, 광역도시가 오른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꼭 말씀을 좀 드려요. 지방이 오를 수 있는 두 번째 그 근거가 중요한데요. 6.27 대책과 9.7 대책에서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금 강화는 빠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있죠.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 여기에도 지금 지방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에 DSR 40%에도 빠졌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제상의 혜택이 좀 주어져요. 뭐 다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면 지방 같은 데는 이제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저는 빠르면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죠. 일찍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저가 급매물을 노리는 수요는, 또 경매를 노리는 수요는 지방이 시작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일찍 사면 몇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은 급매물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부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 회복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급매물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격이 뭐 2, 3천에서 5천 정도 뛰는 거는 순식간에 뛰어요.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도 안 가거든요. 이건 서울은 더 심하지만 이런 패턴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뭐 울산도 마찬가지죠.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3, 4년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가 뚜렷하다. 그리고 정부 대책이 나온 것도 상당히 이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의 문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미분양이 지방에 많아요. 지금 미분양 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6만 7천 호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80%가 지방에 몰려 있어요. 여기다가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하는데 이게 2만 6천 가구 정도. 이 대부분이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그러면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동시에 줄어요.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낮고, 뭐 공급과잉에다가 금리가 고금리 기조에다가 경기가 불안하니까 미분양이 난 건데, 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점이 뭐예요? 요즘 새주택을 선호하고 또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심권에, 그리고 대단지 이런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부산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해수동 있고 요즘은 이제 동구가 뜨고 있고, 그런 핵심 입지 위주로, 새 아파트 위주로,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내린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위주로, 교통망이나 산업단지나 이렇게 소위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지역 위주로 급매물에 나서는 전략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이 정부가 아마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토의 균형 개발이나 지방의 아파트를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뭐예요? 취득세를 완전히 감면하거나 50%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매입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완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물론 시세 차익이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거든요. 그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도 사이클 측면, 또 물량, 수급 측면,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실소유자라면 크게 망설임이 없이 대도시의 도심권에, 그리고 핵심 입지에 이런 아파트는 급매물이라면 사봐도 좋다, 경매도 또한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대한 저의 이런 답이 큰 솔루션 내지는 해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언제 어떤 대책이 나올까, 또 그렇게 되면 시장은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 이제 9.7 대책 이후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동반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억 원 대출 규제를 하고, 또 전세 대출도 강화하고 전세 보증 제도도 이제 강화하는 데 나섰는데요. 결국은 갭 투자를 막아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라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금융감독원 잘 아시잖아요. 금융감독원과 같은 그런 독립된 기구를, 종합적이고 독립된 기구를 부동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면 결국 투기 수요도 작고, 그리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산업재해잖아요. 사망을 뭐 1년에 한 2,000명이 공사장에서 사망한다 그래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 세무조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앞으로 좀 소위 말하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자금 출처를 비롯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9.7 대책에서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 투기도 막고 또 전세 사기도 막고, 그리고 산업재해도 이제 건설회사죠 막고, 그리고 시장을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의 일탈이긴 하지만 모든 중개사가 그런 거 아니면 중개사들의 좀 그런 일탈 행위, 이런 것들도 좀 막고 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재명 정부는 이걸 인정한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감독원은 뭐 한 2, 3년 전부터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계속 회의 때마다 제안했던 건데, 뭐 저 때문만은 아니고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에 9.7 대책에서 포함돼서 나온 거는 저는 좀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나왔을 때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감시원이라고 그랬나 봐요. 지금은 이제 감독원이란 말을 썼는데, 이때도 이게 나왔다가 국토부 내 조직으로 이걸 만들면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도 부동산 실명제 하에서 특사경이란 말 들어봤죠? 특별사법경찰인데, 그 다음에 구청 같은 데서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정부의 조직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역할을 하면 좋은가? 그런 데다가 시장을 더 간섭하게 되면 왜곡한다, 그래서 악영향을 준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실행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있음으로 해서 저도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많아요. 금융감독원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또 PF 문제나 이런 것들도 부당함이 뭐 비리가 발견됐을 때 즉시 적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감독만으로는 이게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금감원의 그 기능과 역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산의 75%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 금융자산은 많지가 않아요.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가격이나 시장 흐름과 통계도 잘 내고 있죠. 감정평가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국토부도 물론 공인중개사 협회라든지 이렇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전세 사기 예방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또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개업자들의 일탈행위,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이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정지 징계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각각 분산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감독원이 설치가 되면 지금 하는 국토부, 국세청, 특사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그 업무나 행정이나 여기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감독원이 일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죠. 그 다음에 즉시 해결을 하고 대안을 낸다면 이거는 이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건전화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의 75%가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명칭은 한국부동산 시장관리원이 돼도 좋고, 저는 금융감독원처럼 조금 권위도 있고 조금 두려움을 갖도록, 예를 들면 부조리나 비리나 반칙을 하고 사기꾼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저는 사전 예방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그런 효과를 주지 않습니까? 한국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 이 모니터링과 관리, 감시 기능을 강화했거든요. 저도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여기 가보니까 이 특히 부실이 많은 저축은행이 바짝 긴장을 해서 자체의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험감독원을 만드는 것은 현재 한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전세 사기라든지 산재 사고라든지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일부지만 전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 대신 저는 그 자체 통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거든요. 중개사가 11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한 소위 말하면 전문 자격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단체와 감독원은 전체 감독을 하고 총괄하고 자체의 정화 기능 또 관리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 부동산 중개사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참에 동시에 추진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도 막고 거래도 투명화하고 질서도 바로잡고 일탈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제도 개선 내지 보완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얻는 그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